시장 리뷰를 잠시 드릴 텐데 시장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경제에서 우리 한참 누구도 시장 하방을 바라보지 않을 시점에 3,20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 시장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품이 많다. 지금 칵테일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증시에 새롭게 참여한 사람들도 워낙 많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시장이 계속 내려왔는데 방송에서 제가 언제쯤 그럼 저점을 잡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2,400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400을 넘어서 지금 엄청나게 내려왔죠. 결국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뭐 대단하게 뭔가 뭐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에요.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그동안 계속 돌고 도는데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많은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하방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위에서부터 3,200, 3,000, 2,900 이렇게 깨질 때마다 계속 현금 비중을 갖다가 확대하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현금을 확보해 있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하방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를 아니면 어떤 종목들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지금 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즉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시장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시점은 거의 끝나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장이 이제 하락한 원인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이슈죠. 금리 인상. 그런데 금리 인상을 왜 했나라고 살펴보게 되면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와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어디서 나왔냐? 처음에 우리가 저기 3,300포인트에 있을 때 연준에서 이야기하기를 2023년도 봄쯤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요.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2022년도 상반기 이렇게 앞당겨졌어요. 그랬다가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다. 3개월 단위로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 빨라지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금리 인상 언제 할지 모르네. 조만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긴 할 텐데 저 먼 미래의 이야기였다가 갑자기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버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스몰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한다.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만큼 금리 인상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왔었던 거고요. 2022년도 1월 달에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또 거기다가 전쟁까지 터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큰 폭으로 이제 증시가 빠지게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1월에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연준에서 이야기했던 게 우리 자이언트 스텝으로 점도표가 이제 나오잖아요. 점도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면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정도 하고 그리고 2022년도 내에 빅 스텝을 한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느 정도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지 모르던 그런 불확실성이 축소가 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소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시기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그라져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6월 달에 급락이 나왔고 또 9월 달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 부분이 뭐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PI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가 상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 금리를 올렸다는 건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잡힌다는 신호가 나와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텐데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지표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안 잡히는구나.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한다라는 불확실성이
하나 또 크게 시장을 장악했던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5월 달에 CPI 지표 상승폭이 둔화되었지만 다시 6월에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증시가 하방으로 크게 내려박았던 부분이고 또 7월 달에 괜찮게 나왔는데 8월 달에 안 좋게 나오면서 9월 달이 하락장으로 내려박았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9월달 CPI 지표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10월달 CPI 지표가 괜찮게 2달 연속으로 처음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금리를 그동안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막 올렸더니 드디어 금리가 이제 물가 상승이 잡히는구나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가 강하게 또 베어마켓 랠리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뭐가 있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고 지금 미국 국채 금리,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 상황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와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침체가 올 텐데 어느 정도의 침체가 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준이나 각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던 걸 멈추던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다만 이게 단기간에 오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올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뭐 고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던 적은 없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왔던 적을 겪어본 적이 오랜 기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가가 꺾여 내려간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역시 소멸해 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월 달에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뭐 대단한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급락이 정말 심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경기 침체는 여러분 우리가 다 겪어봤어요. 연준이 그동안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뭐 이런 부분들 그 앞에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경기 침체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겪어봤고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 겪었던 이런 불확실성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만에 하나 물가 상승이 갑자기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뭔가 새로운 또 불확실성으로 국면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단계적으로 소멸해가는 시점으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지금 현재 물가 이제 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이 적응해 가느냐 이게 2023년도에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2023년은 시장이 바닥을 형성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뭐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뭐 L자형으로 쭉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지 뭐 크게 상승도 안 나오면서 저점을 계속 내리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올 한 해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시장이 밀리는 부분은 분명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코스피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지수가 지금 가장 싱크율이 잘 맞고 있는 부분은 나스닥이겠죠.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지금 깰랑말랑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코스피 역시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점을 깨게 되면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저점을 이번에 과연 지켜내고 돌려 세우는 그림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 많이 보셨던 쌍바닥 이런 게 딱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쌍바닥이 형성이 되면 상승으로의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또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2023년도를 전망하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대략 2,000포인트, 뭐 정말 낮게 보는 데는 1,900포인트 정도를 보던데 거기서 뭐 2,500에서 600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저점을 형성하고 하반기에는 고점을 형성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게 시장을 어떻게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국면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시장이 크게 빠졌던 뭐 6월이나 9월이나 작년 1월 같은 그런 공포감에 휩싸일 필요가 없이 내리면 어떤 종목을 내가 어떤 지수대에서 분할 매수를 해갈 것인가,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정리를 드렸고, 제가 어떻게 2023년도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이유를 갖다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히 비관론자였습니다. 2021년도 여름부터 굉장히 비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었고, 지금은 긍정론으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고, 비관론자들에게 주식을 사서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긍정론자들이 방송에서 막 떠들 때 그때 주식을 파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